한국인에게는 천사도 존경할 만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들은 친절하고 총명하며 겸손합니다. 체코의 수도 프라하에 있는 한 결혼식장. 사람들의 박수 소리와 축가만이 들려야 할 이곳에 한 여성이 드레스조차 갈아입지 못한 상태로 결혼식장 옥상에 주저앉아 오열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런 그녀의 손에는 투박한 휴대폰이 손에 들려 있습니다. 하지만 울고 있는 그녀의 뒤로 뜻밖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며 여성의 절규하는 울음소리는 더욱 커지고 마는데요. 이 사연은 해외 커뮤니티 레딧에 글을 인용하였습니다. 과연 행복하기만 해야 할 결혼식 날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한국에서 살고 있는 30대 체코 여자 밀레나라고 합니다. 제가 태어난 나라인 체코를 떠나 한국에서 살고 있는 저를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아무런 친구도 연고도 없는 이곳 한국에서 살게 된 이유에는 지금은 세상을 떠난 저의 한국인 남편 혁찬 씨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아마도 혁찬 씨가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한국에서 살고 있지도 않았을 뿐더러 저희 또 다른 가족인 혁찬 씨의 어머니와 행복한 삶을 살고 있지도 못했을 텐데요. 체코에서 대부분의 인생을 보내오던 저는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플로리스트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던 평범한 여자였습니다. 꽃이 필요한 그 어느 곳이라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꽃을 보기 좋게 배열해 그 장소를 더욱 돋보이고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직업을 가지고 있던 저는 그저 꽃이 좋아서 시작된 작은 관심이 결국 직업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죠. 체코의 수도 프라하에서 작은 꽃집을 운영하던 저는 사실상 체코에서 살고 있는 체코인들보다 대부분의 손님들이 관광객으로 구성될 만큼 매우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특별한 꽃집으로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체코에서 그나마 볼거리가 많은 프라하라는 지역적 특성이 있었기에 그런 것인지는 몰라도 꽃집을 처음 시작하게 된 20대의 초반 시절부터 저는 하루에도 수백 명이 넘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맞이하며 종종 그들과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었죠. 특히 그 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손님들은 아마도 한국인 손님들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관광객들이 밀접하게 지나다니는 거리에 있던 저의 꽃집은 정작 꽃을 구매하지 않더라도 그저 제가 운영하는 꽃집을 구경하길 원하던 수많은 관광객들은 그저 들어왔다가 나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정말 특이하게도 한국인 관광객들만은 그렇지 않았는데요. 항상 한 손에는 휴대폰을 들고 꽃집 주인인 저와 대화를 하기 위한 통역 프로그램을 이용해 저에게 체코와 프라하에 대해 다양한 질문을 하던 한국인분들은 항상 대화가 마무리될 때에는 무언가 그냥 매장을 나가는 것이 미안하셨는지 아주 작은 꽃이라도 구매해 주시는 너무나 감사한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에게 한국인 관광객분들은 다른 중국이나 일본인 관광객분들과 다르게 매장에 들어오기만 해도 마음이 행복해지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그러한 수많은 한국인 관광객 중 보자마자 저의 눈에 돋보였던 한 한국인 남성을 처음 보게 된 그 순간은 아직도 제 기억 속에서 잊혀지지 않고 있는데요. 혼자 여행이라도 온 듯 무심한 티셔츠와 청바지에 자기 몸집보다 더 큰 가방을 메고 있던 그는 저한테 프라하의 목적지로 이동하기 위한 길을 물어보기 위해 들어온 듯 자연스럽게 휴대폰을 열어 지도를 보여준 뒤 저와 눈이 마주치게 되었는데 저는 그때 정말 처음 느껴보는 두근거림을 느끼게 되었죠. 그리고 바로 그 사람이 지금은 세상을 떠난 저의 한국인 남편 혁찬 씨였습니다. 무심한 듯 길을 물어보기 위해 들어왔지만 저와 눈이 마주친 그는 그때 당시 저와 똑같은 두근거림을 느꼈는지 길을 물어보던 중 갑자기 말을 버벅이며 알 수 없는 말을 하기 시작했고 저는 그러한 그의 모습이 귀엽게 보이면서도 강한 끌림을 느끼게 되었죠. 서로 간의 국적도 다르고 어떻게 보면 외모도 다를 수 있지만 그때 당시 저와 혁찬 씨에게는 그저 그런 껍데기에 불과한 겉모습이 아닌 서로의 내면에 강하게 끌린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프라하의 유명한 아이스크림 가게의 길을 물어보던 그의 모습에 저는 매장에 함께 있던 직원에게 잠깐 자리를 비워도 되겠냐고 물어본 뒤 프라하의 아이스크림 가게까지 그를 직접 안내해 주기로 했죠. 과한 친절로 포장한 저만의 소박한 호감 표시였지만 어째서인지 그도 그러한 저의 마음을 느끼기라도 한 듯 경계심을 풀고 서로 간의 일상적인 대화를 이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름을 들어본 한국의 대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그는 여름휴가를 맞이해 혼자 체코로 여행을 온 것이라고 말하며 그 중에서도 프라하는 꼭 한번 와보고 싶었다는 자신의 여행 목표에 대해 매우 진지하게 얘기해주더군요. 저 또한 체코인으로서 프라하에 오게 된다면 어디를 방문해야 좋을지 상세히 알려주며 그에게 호감을 표시했고 그 또한 저를 밀어내지는 않으며 저와 혁찬 씨는 함께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프라하의 거리를 걷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모를 정도로 행복했던 시간 갑자기 제 휴대폰이 울리더니 매장에 관광객이 너무 많이 와서 지금 바로 와달라는 직원의 전화가 오게 되었죠. 저희 통화를 끝까지 기다려주고 있던 혁찬 씨는 전화가 끝나자마자 서로의 휴대폰 번호를 공유할 수 있는지 아주 예의 있게 물어봤고 자세한 얘기는 메신저로도 더 이어나가자며 우리는 그날 처음으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약 20일의 여행 기간 중 3일차에 해당되는 날이라며 저만 좋다면 프라하에서 계속 남은 여행을 이어나가며 그 사이 종종 저를 만나고 싶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혁찬 씨의 모습은 너무나 고맙게 느껴졌고 그렇게 저와 혁찬 씨는 체코의 아름다운 곳을 돌아다니며 연인 사이로 발전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모든 여행의 일정이 종료되고 한국으로 돌아간 혁찬 씨는 서로가 한 달에 한 번씩 체코와 한국을 번갈아 방문하자는 데이트 계획을 제안해 주었고 저 또한 한국을 한 번도 여행해 보지 않은 상태라 한국도 여행할 겸 혁찬 씨도 만나는 것에 흔쾌히 그 제안을 수락한 장거리 커플이 될 수 있었죠. 그렇게 혁찬 씨와 저는 무려 5년이 넘는 시간을 체코와 한국을 넘나드는 장거리 커플로 버텨오게 되었습니다. 연인으로 지내면서 단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었던 저와 혁찬 씨에게 국가적 거리는 그저 거리에 불과했을 정도로 서로 맞는 부분이 매우 많았고 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만 있어도 웃음이 날 정도로 행복한 연인이었기에 그러한 긴 시간을 아주 자연스럽게 버텨올 수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혁찬 씨는 한국에서 다니고 있던 회사의 어느 정도 계약상 요청을 통해 체코에 있는 다른 회사로 이직을 성공하게 되었고 그렇게 저와 혁찬 씨는 그토록이나 바라던 평범한 커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운영하고 있던 꽃집을 한국에서 차리는 것이 더욱 쉬운 방법일 수 있었으나 그때 당시 점점 사업이 확장되면서 수많은 직원을 관리하고 책임져야만 했던 저로서는 체코에서도 자리가 좋은 프라하의 꽃집을 정리하는 것은 너무나 쉽지 않은 선택이었는데 운이 좋게도 혁찬 씨가 체코의 관련 회사로 더 좋은 조건으로 이직에 성공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이렇게나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와중 저에게는 뜻밖의 불행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살면서 행복을 너무나 많이 누려왔던 탓일까요? 어느 날부터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 정도의 피로감과 얼굴이 점점 검게 변해가는 증상이 나타나던 저는 너무나 이상한 느낌의 꽃집을 운영하던 중 점심시간을 이용해 근처 병원에 방문하게 되었고 바로 그곳에서 간암이라는 평소 들어보지도 못한 충격적인 병을 진단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이어나가시던 의사 선생님께서는 이미 고통을 느낄 수 없는 간의 특성상 암이 생각보다 많이 퍼져 있어 TEH로로 놓고 암이 생각보다 많이 퍼져 있어 아마도 정상인의 간이식이 아니라면 생존하기가 힘들 것이라는 충격적인 말을 해주셨고 그것과는 별개로 간이식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아마 지금 대기 명단에 이름을 올려도 얼마나 시간을 더 기다려야 될지 모른다는 말을 하시며 씁쓸한 진단을 내려주시더군요. 하루아침에 간암 환자가 되어버린 저는 항암 치료라도 시도해 볼 수 없냐고 질문했지만 선생님께서는 이미 그런 단계로는 아무런 치료가 되지 않는 단계라며 대기 명단이 아닌 따로 간이식을 희망하는 이식자를 찾아온다면 적합검사는 곧바로 진행해주겠다는 황당스러운 말만 해주시고는 그저 저에게 아무런 치료도 시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그날부터 저는 간암 환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무려 1개월이 넘는 시간을 혁찬 씨에게 말을 해야 되나 고민했지만 결국 평소 데이트 시간에도 엄청난 피로감 때문에 일어나지 못하는 저로 인해 저희 집에 직접 찾아오는 사건과 제 얼굴이 점점 검게 변하는 모습을 통해 혁찬 씨는 제가 간암 환자라는 것을 뒤늦게 알아차릴 수밖에 없었죠. 간암 진단을 받기 전까지만 해도 혁찬 씨와의 결혼 일정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던 중이었기에 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저는 혁찬 씨에게 어차피 나는 오래 살지 못하니 우리는 이제 조금씩 서로 간의 거리를 두는 생활이 필요하다는 단호한 말을 하며 저는 점점 혁찬 씨와의 시간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혁찬 씨도 처음에는 불같이 화를 내며 그게 무슨 말이냐며 저를 말렸으나 간암 환자인 저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결국은 점점 연락이 줄어들며 저와의 시간이 줄어들기 시작했죠. 이미 그때 당시 저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고 이제는 혁찬 씨가 아닌 세상과의 마지막을 준비해야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천천히 꽃집 운영에 대한 것도 정리를 하며 아무런 의미 없는 간이식 대상자의 명단만 확인하는 날이 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혁찬 씨와 연락을 끊게 된 지 6개월이 되던 어느 날 저의 꽃집으로 혁찬 씨가 찾아오더군요.
이미 6개월의 기간 동안 마음의 정리를 전부 했던 상황이었기에 저는 별다른 감정이 없었지만 혁찬 씨는 뜬금없이 지금 당장 결혼을 하자는 알 수 없는 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몸속의 간암은 점점 퍼져가던 시기였기에 저는 무슨 결혼이냐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라고 했지만 혁찬 씨는 무언가에 미친 사람처럼 지금 당장 결혼을 해야 된다는 말과 함께 모든 준비는 자기가 전부 할 테니 2주 안으로 결혼을 하자는 헛소리를 늘어놓더군요. 더군다나 저는 이제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던 상태라 이런 나와 결혼을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냐고 화를 내보기도 했지만 혁찬 씨는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제 말을 아예 듣지 않았습니다. 저는 강제적인 결혼식을 준비하면서도 나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매일 같이 화를 냈지만 혁찬 씨는 제 말은 듣지도 않고 식장 예약부터 모든 준비까지 전부 혼자 해버리더군요.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결혼식 날 당일 더욱 황당한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혁찬 씨의 부모님께서 앉아 있어야 할 곳에 그 어떤 사람도 오지 않았다는 것이었죠. 애초에 저희 부모님께서도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저희 상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혁찬 씨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고 화를 내며 절대 결혼식에 오지 않겠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오지 않았지만 혁찬 씨의 부모님마저 오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결혼식은 하나의 시스템처럼 숨돌릴 틈도 없이 진행되었고 저희 몇몇 친구들만이 시한부 간암 환자인 제가 결혼을 한다는 소식에 혁찬 씨를 비난하기 위해 결혼식장에 와 있을 뿐이었죠. 하지만 이미 병원에서 시한부 환자의 인생으로 진단을 받아오던 저였기에 결혼을 한다는 그 사실 자체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행복하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시한부 환자와 결혼식을 하고 싶다는 혁찬 씨의 행동이 이해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그때 당시에는 정상적인 생활을 포기했던 상태였죠. 그런데 그렇게 모든 결혼식의 일정이 마무리되어 갈 때쯤 갑자기 혁찬 씨에게서 엄청난 땀을 흘리며 코피가 나는 이상 증세가 시작됐고 모든 결혼식은 즉시 중단되고야 말았습니다. 하지만 혁찬 씨는 괜찮으니 잠시 바람을 쐬고 오겠다는 말을 남긴 채 결혼식 도중 결혼식장의 옥상으로 뛰어 올라가더군요. 저는 그러한 모습에 너무나 혁찬 씨가 걱정되어서 곧바로 옥상으로 따라 올라갔습니다. 결혼식을 진행해주던 식장 관계자들조차 저희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완전히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비난이 뒤에서 들려왔지만 저에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죠. 그렇게 옥상으로 올라간 저는 그곳에서 계속해서 코피를 쏟아내고 있던 혁찬 씨를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올라온 것을 확인한 혁찬 씨는 이제 시간이 얼마 없다며 자기의 휴대폰을 열고 적어놓은 글을 봐달라는 말을 하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고 저는 모든 것이 이해되지 않았지만 그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휴대폰에는 충격적인 사실들이 적혀 있었죠. 제가 간암에 걸려 시한부의 삶을 살고 있던 사이 혁찬 씨는 시한부 뇌졸중을 진단받고 저보다 살아갈 날이 더욱 짧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글을 본 것을 확인한 혁찬 씨는 그곳에 적혀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보라는 말을 남기고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죠. 곧바로 구급대원을 호출한 저는 전화를 걸 겨를도 없이 곧바로 도착한 구급대원들 그리고 혁찬 씨와 함께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 혁찬 씨는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뇌졸중의 심각한 단계에 있던 그는 이미 약으로 치료될 수 없는 상태였고 의사도 지금까지 버틴 것이 대단한 사람이라며 이제는 혁찬 씨를 놓아주어야 된다는 말을 해주셨죠. 결혼식 예복조차 갈아입지 못한 저와 혁찬 씨의 모습은 누군가에게는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렇게 혁찬 씨가 세상을 떠난 그날 오후 혁찬 씨의 휴대폰으로 한 통의 전화가 오더군요. 자신을 의사라고 소개한 그는 혁찬 씨의 뇌졸중장 기기증 동의를 얻어 저에게 간이식을 하기로 준비되어 있다며 혁찬 씨가 이미 모든 치료비를 지급하고 수술 일정까지 완료시켜 놓았다는 충격적이고도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늘어놓더군요. 그리고 그때 알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의 자격으로 저에게 1순위 장기기증을 시도하기 위해 그렇게나 급하게 법적으로 저와 결혼식을 했다는 사실과 저와 만나지 않은 그 6개월의 시간 동안 제가 다니고 있던 병원을 찾아가 자신의 뇌졸중 상황을 설명하고 저에게 자신의 간을 이식할 수 있는지 간이식 적합 테스트를 받았다는 사실을 말이죠.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으나 혁찬 씨와의 간이식 적합 테스트는 저에게 무리가 없는 상태였고 다른 곳으로의 신체 피해가 거의 없는 뇌졸중의 특성상 시한부 선고받은 혁찬 씨이지만 저에게 간이식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행복해했다는 상황도 의사 선생님의 말을 통해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혁찬 씨의 마지막 희생과 배우자 자격으로 혁찬 씨의 간을 이식받은 저는 기적적으로 간암이 치료될 수 있었죠. 이식을 거부하겠다며 난리를 치기도 했지만 이미 세상을 떠나버린 혁찬 씨의 희생을 헛되게 만들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로서는 이미 어쩔 도리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 후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 저는 어떻게 지내고 있냐고요? 혁찬 씨가 남겨주고 갔던 휴대폰과 집의 문서들에서 저는 혁찬 씨의 어머님이 한국에서 홀로 치매를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지금 저는 아무런 고민 없이 혁찬 씨의 어머님을 지켜드리며 함께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가끔 저를 보며 혁찬이는 왜 안 오는 것인지 저는 누구인지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물어보시기는 하지만 저는 이제 평생 혁찬 씨를 대신해 혁찬 씨의 홀로 남은 어머니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에 한국에서 꽃집을 운영하며 하루하루 혁찬 씨에 대한 편지를 쓰고 있죠. 다행스럽게도 저희 부모님 또한 모든 사실을 안 뒤로는 혁찬 씨의 부모님을 찾아와 돌봐주시거나 음식을 해주시며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지만 아마 평생을 이렇게 살아도 혁찬 씨의 희생은 갚지 못할 것 같네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장기를 주고 떠난 혁찬 씨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